새누리당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죠. 사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당초 단독 상정하기로 했던 새해 예산안 오늘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김만흠 원장과 이사구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한숨 돌렸다고 할까요? 막 대치정고로 가다가 잠깐 지금 뭐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여야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사자회담을 새누리당이 왜 제안을 했을까요? 예, 아니 이 예산안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인데 예. 네. 이걸 파행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야 공히 부담이 있는 것이고 예.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 협의로 끝내도록 노력을 해야죠. 아직 뭐 오늘이 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긴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여야가 마음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도 지금 사실은 특검을 받아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수단을 동원해서 이 예산안도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돌아보면 그러면서도 한쪽에 부담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약간이라도 뭔가 좀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압박하는 것이죠. 예. 그런 가운데 사자회담이 나왔으니까 일단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원장님, 양당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사자회담 어떤 내용이 좀 논의가 오갈까요? 어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겠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사자회담 관련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될 뻔했습니다. 4인 체제 해가지고 양쪽에 그렇죠. 두 명씩 네네. 해서 했는데 그거를 받아줬던 황우여 대표가 제안해놓고 일본으로 가버렸죠. 물론 한일의원연맹 일정이 있었지만은 막판에 좀 진행이 될 뻔하다가 서청원 의원 등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 무슨 특검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반대하면서 전부 합심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분위기 가는 쪽이었는데 다시 재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예결특위에 상정됐다고 해서 바로 이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용어상에 우리가 그 상정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되는데 네. 물론 국회법에도 예결특위 올린 걸 상정이라는 용어를 쓰긴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쓰면 오히려 이제 예결특위에 부의했다, 회부했다 정도가 사실 맞을 수 있겠는데 거기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했을 경우 결정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단독으로 예결특위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좀 여러 가지 개수조정 소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본회의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 과정이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은 또 한 번 지난번 감사원장 통과에 이어서 파행으로 가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다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문제는 오늘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얘기할 것 중에 그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과연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이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사자 협의체가 사실상 가동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예. 조건 없이 만나자는 거거든요. 예. 네. 그냥 4명이 조건 없이 만나자지, 사자 협의체에 응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 조건 없다. 하나. 일단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예, 일단 하여튼 만나보자. 예. 그 이야기고, 사자 협의체의 전제 조건은 특검 협의하는 거거든요. 특검 협의에 체제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걸 응하면. 예. 그러다가 거기서 결렬이 되면 응한 쪽에서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 안으로 이제 민주당이 넣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게 특검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재판 중인 그런 면도 하나 있고 그다음 지금 국정원 외에 전공로, 전교조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똑같이 검찰 수사를 다 끝낸 뒤에 특검 여부를 하자 이러면 또 조금 균형이 있는데 지금 국정원 것만 한참 한 뒤에 갑자기 특검 들어가자라면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균형 있게 잡아줘야지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특검 부분에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예. 이야기를 해야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이 이 법으로 정해둔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 마지막 시한인데, 이 사자회담에서 예산안에 대한 결론은 나올까요? 특검이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오늘입니다만 이미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빨리 결정 났을 경우 12월 16일 날 타결을 보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합의를 봤죠, 여야가. 네, 여러 가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으로 오늘의 그 날짜 의미를 두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한 달 가까이 정기국회를 늦게 시작을 했죠. 중간에 인사청문회도 끼어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있는데 잘 순조롭게 되어가지고 예상대로 12월 안에 좀 끝내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저는 그 사자회담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게 꼭 특검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 기관에 대한 야권과 야당의 불신 문제를 여당이 뭔가 조금 풀어주는
풀신문을 완화할 수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을 조금 더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특검이 아닌 다른 대안자도 조금 마련한다면은 조금 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죠. 오늘 예산안이 이제 단독 상정을 하려고 했다가 뭐 이제 미뤄졌습니다만 예산안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예산안만 여당 입장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안만 통과되면 뭐합니까? 법안이 통과돼야 되죠. 근데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가 법안이 안 될 경우를 대비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좀 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안과 관련 부수 법안의 그 관계성. 예, 지금 예결위를 새누리당에서 단독 상정하면 그게 국회법 위반이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죠. 왜냐하면 그 예산안에는 법안 그 세목 세율에 대한 그 법안 재개정이 포함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예. 그 법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야 되니까 예. 그냥 단독 상정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 그 부분적으로는 맞긴 맞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산안 심의를 안 하고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제 생각에는 일단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또 별도 나중에 추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 서로 간에 상대 간에 좀 더 받을 수 있는 안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자 협의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 여당도 약간은 풀어주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야당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지금 지난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 정쟁에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 사과하라는 거 아닙니까? 첫째. 그리고 이제는 특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사과라는 것도 지금 말한 대로 국정원 댓글이 정말 대선에 얼마나 개입했느냐,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밝혀져야지 사과가 나오는 것인데, 처음부터 단정하고 사과라 그러니까 사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해내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그런 게 있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받을 수 있는 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원장님 네, 반론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과는 뭐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야당에서 바라는 것 같고요. 초기 때는 뭐 사과 얘기가 나왔지만은요. 네네. 그리고 그 법안, 부수 법안하고 예산안 관련해가지고는요. 예산안의 경우에 그 특위에서 안건 조정위를 구성할 수 없게 돼 있죠. 90일에 할 수 있는. 근데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야당하고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이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조건인데 과연 예산안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을까? 어려운 국면이긴 합니다. 마치 그 솔로몬의 선택처럼 반드시 예산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 쪽이 먼저 조금 책임을 지고 할 것인가? 우리가 보면 당연히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책임을 져야겠죠. 그 점이 있고요. 관련된 부수 법안의 경우는 일반적인 선진화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소위라든가 다른 쪽에서 예컨대 안건 조정 소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 역시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이 되는 근거법이라든가 또 세출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법 부수 법안들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통과가 된 예산안이 무기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예산안은 반드시 야당과 잘 협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게 실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예. 이렇게 기약 없는 정쟁 속에 예산안이 계속 멈춰 있다면 뭐 준예산 체제로 가게 된다면 한국판 셔다운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갈까요? 부분적인 셧다운은 우려가 되죠. 뭐 공공일자리 65만 개 어제 어제 그 현우석 기획 부총리가 또 재정부 했죠. 부총리가 이야기도 했죠. 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그 서민 뭐 대학생 그 장학금 뭐 이런 부분들 다 이게 지금 일단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네. 되니까 부분적인 셧다운이죠. 미국 같은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 과연 이런 상황을 이렇게까지 가져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 이야기는 이거죠. 정치 부분, 뭐 특검이나 이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논의하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담은 민주당한테 더 있는 겁니다. 예산안은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특검 전국은 뭐 주장을 하려면 계속 주장을 하면 되는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요거는 분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이제 다른 얘기도 해보죠. 어제 이제 뭐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사실상 재도전을 선언을 했고 대권에. 자서전을 또 냈습니다. 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공안 정치를 하는 무서운 대통령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도는 세지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해왔던 얘기고 야당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초점은 차기 대권 도전에 초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현재 국민의 선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걸려있는 게 예산안인데 예산안을 가지고 투쟁한다는 것이 무기가 좀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고 또 김한길 대표는 직을 걸고 지금 뭔가 얻어내겠다라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3년 뒤에 지금 4년 뒤에 2017년에 대권을 선언하는 것이 과연 국정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인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물론 지금 올 연말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사안을 정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주제로 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 그 분위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활성화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과연 현재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인 행보인가? 더불어서 야당이 여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여당과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 변화를 촉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성훈 평론가. 저는 살려고 할수록 죽는다는 거, 우리 사적생 생적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정현 청와대 그 홍보수석도 얘기를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4번째 당선됐지만, 세 번째 실패했을 때 깨끗하게 영국 넘어가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앞서 2007년 한나라 경선 깨끗하게 포기 선언했습니다. 승복했습니다. 네. 그때 상당히 불공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나 과거 이 친노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걸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러면서 보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또 잘못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지금 여당 그리고 불공정 대선 때문에 졌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국가 공안 통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엄연히 북이 지난 3, 4월에 지금 전쟁 선포까지 했죠. 이석기 의원 사건이 있었죠. NLL 논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로 자칫하면 들릴 수 있습니다. 한쪽 면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인사가 지역 안배 실종됐다고 하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가 권력기관장 5명은 몽땅 다 전남 출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한쪽 면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오히려 수그리면서 좀 보완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약간 삼자적인 입장에서 평론가시니까, 안철수의 영향은 없었을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게 조금 이른감이 있고, 네. 그런 얘기라는 건 공통인 것 같은데, 그걸 모를 리 없을 것 같은 문재인 의원이 지금 대선 재도전을 시사하는 거는 계속 안철수 신당 만들어지고 지방선거, 아마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연한 시기일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관련 기자회견 하는 날 시국 미사를 했고요. 네. 바로 지금 이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지금 야권의 중심을 나와 민주당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난 대선 국면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요, 이게 만약에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날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하고 경쟁관계 쪽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지금은 민주당이라는 원내 120석을 중심으로 이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확실한 안철수 신당을 이탈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런 지금 문재인 의원의 행보가 민주당 내부에 파열음을 만들어낸다면은 오히려 안철수 신당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듣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쪼록 일단 예산안 처리가 단독 상정이 좀 보류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서구 정치평론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